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대표적인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월간 뉴스 분석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께 공통적으로 이 질문 하나를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세 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나는 뉴스는 어떤 것이었는지, 요거는 뭐 좀 우리 제 옆에 있는 진재구 교수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민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건설 허가가 난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그 LNG 발전소가 대구나 대전에서는 시민들의 그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취소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장들이 경제적인 측면과 주민의 건강권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의 문제인데, 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는 주민의 건강권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으로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미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소위 ESG, 그 환경, 사회 가치, 굿 거버넌스를 표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자기들이 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도심 내에 소각장 한 개를 건설하는 그런 발전소를 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네. 자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의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밝고 좋은 뉴스가 맨 먼저 떠오르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그렇게 환호하면 좋겠는데, 네. 가슴 아프게도 저는 오창 여중생들 정말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던 그런 가슴 아픈 것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허술하구나, 매뉴얼 자체도 허술하고 그나마 네. 있는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정말 교육청이나 각종 유관 단체들, 특히나 피해자 분리 같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어떤 이런 사회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서, 또 지역사회의 어떤 촘촘한 안전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네. 것들을 느끼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대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을 그 아버님하고 통화하면서 직접 가족들이 나서서 어떤 사회에 이 호소를 해야만 네네. 그나마 이렇게 법정에 세우고 어떤 실형을 받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네. 박재성 변호사님은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정정순 전 의원의 당선 무효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결국은 의원직을 이제 잃게 됐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맞물려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 판결의 나비 효과가 지금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고, 가장 최근에 또 한 이슈는 과연 민주당에서 공천 후보자를 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그게 또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예전 발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내년까지도 문제가 계속 이어질, 현재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덕담 내지는 격려의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 뭐 시사 프로그램께 가장 기억나는 뉴스를 여쭤봤습니다만, 역시 좀 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밝은 뉴스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기를 좀 소망하면서 12월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달 29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20대 남성. 며칠 전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오는 등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괴롭힌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2차례입니다. 이번 범행 한 달 전에도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자취집을 찾아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은 피해 여성이 처음 신고한 일인 줄만 알았고, 적극적인 보호 지원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왜 경찰은 반복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까?
각각 대전과 옥천에서 벌어진 일로 관할 경찰서가 달라 112 신고 이력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반복성, 지속성 범죄 입증이 관건이 된 상황. 그러나 관할 경찰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력 관리가 안 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경황이 없거나 겁에 질려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토킹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고 이력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첫 번째 영상은 스토킹 범죄 관련 뉴스였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진 교수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과거에 이런 그 스토킹 범죄가 쭉 있어 왔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연인 간의 문제인 것처럼 많이 인식을 해서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법에서도 뭐 많이 해야 그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약식 그 범칙금 정도에 국한했는데요. 최근에 그 이 스토킹 범죄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향후에 이런 사례에 따라서 처벌과 판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스토킹 범죄로부터 연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최근에 뉴스에 아예 실명으로 나왔지만 이제 종마리로 유명했던 곽진영 씨가 1,400번의 이제 문자 메시지 협박 문자를 받고 1,140회에 걸쳐서 1원씩 1,140번 1원을 보낼 때마다 문자로 협박도 하고 어떤 비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실명으로 뉴스에 아주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네. 실형 처분을 이제 받았죠. 좀 전에 진 교수님 말씀대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목숨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인데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관대하거나 현장에서 대응도 그냥 적절히 두 분 간에 잘 협의하시죠라든지 이런 네네. 식의 아직도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강력하게 사회 인식 문화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한 이제 사건들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도 이제 처리해 본 적이 네네.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접근 금지 명령 신청 등을 좀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영상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예.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개선돼야 되고 보완돼야 될 점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우리 신 교수님 22년 만에 이제 제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변호사님 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사에 반해서 자꾸 나한테 연락하고 나한테 찾아오고 우리 집 근처에 서성이고 그리고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원하지 않는 물건 그 사람 입장에서 선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받기 싫은 물건들을 보내는 이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라고 법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엔 스토킹 범죄로 규정이 되고요. 법에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흉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좀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2달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진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처벌법상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요. 가해자 격리 조치가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사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좀 더 능동적으로 되려면 가해자 격리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항이 있는데 사실 100m라고 하면요. 앞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네네. 사실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훨씬 더 강하게 접근 금지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이지 않는 뿐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리까지 그것이 1km가 될지 2km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은 범위의 격리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조치 위반 시에 처벌도 좀 강력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스마트워치 등 위치 추적 시스템이 위치값이 오류가 생겼다. 예.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게 100m 접근 금지를 했는데 위치 추적 값이 450m에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100m 접근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 기술적으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조건도 마련돼야 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접근 금지의 그 거리를 훨씬 더 높여야 되고 그 접근 금지의 방식도 표면적으로 물리적 거리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을 차단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법의 내용을 잘 보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이제 구별돼 있죠. 단계적 네네. 범죄죠. 스토킹 행위를 하고 그게 지속 반복성이 있을 때 이제 범죄로 인정이 되는 네. 이런 단계적 어떻게 보면 분절적 각 행위 단위별로 이제 끊어져 있는 그런 범죄인데요. 그러면 그 스토킹 행위만 했을 때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는 거의 어렵죠. 네. 그러면 경찰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든지 전기 통신을 이용해서 거리를 둔다든지 아까 스마트워치 뭐 이런 거는 이제 범죄 단계로 갈 때 또 이제 그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아는 사람들 가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트 상대라든지 해서 그 행위 단계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네. 이게 이제 범죄까지 가려면 지속 반복은 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네.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도 제가 만약에 차단을 해놨다. 수신 차단을 해놨다. 근데 그게 다 지워져 있다. 이러면 또 입증을 못 하잖아요.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 보호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네. 가해자 처벌 부분도 약한데 아까 행위 단계를 처벌하는 건 과태료밖에 없더라고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잖아요. 형벌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처분이잖아요. 300만 원, 또 반복하면 10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약한 그런 처벌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들키지 않게 지속 반복적인 어떤 그런 습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심리적 예방 효과도 없고 네. 뒤에 사후적으로 조치 효과도 없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 법 자체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에 일단은 초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 겁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중요한 거는 피해자 보호가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예.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어떤 배우자로부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든지 신변 안전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이번 스토킹 처벌법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아까 전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는 이제 스마트워치의 어떤 오작동 네네. 이런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예. 왜 가해자한테는 전자 팔찌 우리가 이제 말을 순화해서 스마트워치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자 팔찌를 채울 수 있는데 예. 전자 팔찌를 채워서 피해자의 것과 가해자의 것을 서로 연동시킨다면은 예. 근처에 가령 100m 이내만 접근했을 때 알람을 자동적으로 울리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피해자도 이 근방에 또 있다라는 얘기인가? 충분히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인지하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마트워치가 이제 지금 제도적 자체로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기도 네. 한데요. 또 기술적으로 이미 또 오류가 난 부분도 이제 좀 드러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제도에서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좀 소위 말하는 살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할 때 예.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100m라고 하는 격리를 뒀다는 것 자체가 그걸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만약 진정으로 이게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네. 격리를 100m에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술상 아까 말한 대로 450m 정도의 오류가 나는 났다. 그런 예. 기기를 해놓고 100m를 한다? 그리고 100m 정도의 격리는요, 격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붙어 있지 말라는 정도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피해자의 그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해자 격리 그 거리를
수 킬로미터로 이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범죄가 재발되는 이유가 가해자들이 이게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범죄로 본다고 했을 때 반복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만 일어나면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걸 매우 모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행위가 몇 번 일어나는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가 단 두 번만 신고하면 이건 범죄 행위로 인식하게 명료하게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잠정 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잠정 조치가 할 수 있는 보면 서면 경고에서부터 접근 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3, 4, 5 중에 특히 경찰서 유치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잠정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네. 가해자가 이게 범죄 행위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스토킹 범죄가 자꾸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개인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매우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예. 두루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 네네. 저희가 이제 택시 어플로 이렇게 택시를 불러도 엉뚱한 데 가서 그 기사님은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거는 아마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오차는 줄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히 이 기술적인 걸로 치유는 못할 거고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행정 처분 단계죠. 아까 행위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처분을 했을 때 양쪽에 같이 진짜 채운다 그러면 네네. 그런 요즘 이제 근거리 예. 각종 통신 이런 기술들은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예방 효과는 일부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또 이제 제도적으로 이 경찰들 같은 경우 요번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 말을 위치가 어디냐라고 물으면서 그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흥분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한 경찰들의 교육이라든지 네. 또 법적으로 보면 이제 반의사 불벌죄 내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신고죄를 다 폐지를 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보면 반의사 불벌죄 부분도 이게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겁이 나서 네. 가까이 잘 오랫동안 잘 알아왔던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걱정 때문에 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 기술적인 거 예. 이걸 동시에 다 손봐야 될 법안인 것 같습니다. 보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예, 혹시 더 덧붙이실 제가 이제 아까 가해자에 대한 스마트워치를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는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그 시계를 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신고를 꼭 해야지만 내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네.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자꾸 나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충분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인데 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했다라는 거를 피해자가 결국 입증해야 되는, 결국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입증을 하겠지만 너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을 너무 가혹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명시적으로 당신 싫다라는 말까지 해야지만 이것이 과연 범죄로 가야 되는 건지. 네. 최근에 이와 범죄는 다르지만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서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판례가 피해자가 그 강간 행위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판례가 많이 바뀌었던 것처럼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그 명시적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잠깐. 네, 예, 정말 소개해 댓글이 주실까요? 많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최피트님께서 와 요즘 진짜 너무 괴롭다 이런 뉴스들만 보면 사회가 모두 분노에 차 있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앞에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충청구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청주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모듈러 사업을 철회하라!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은 물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밖에서 화재가 나서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지역상 근처에 소방서가 없어요. 최고 빨리 와도 7, 8분 거리예요. 또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차라리 기존 학교 건물 증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충청북도교육청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이 동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3층 규모로 계획했던 모듈러 교실을 2층 이하로 낮추고 교장실과 행정실 먼저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학교 신설 문제로 증축은 어렵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모듈러 교실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럼 변호사님부터 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저는 뭐 소통이 부재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서 서로 잘해보자, 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자는 취지는 교차점은 맞는데 교집합은 맞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각자 일방통행이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라고 해서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이 방식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어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이것을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사실 정책 과정에서 보면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는 정책 대상 집단이 정책 집행에 대한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미리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심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급자 입장에서 우리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방식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네. 없죠. 여기서 이 간극은 공급자가 수요자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했는가 또는 수요자에게 얼마나 정책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는가 네.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네, 교육하면 다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백년지대계 아주 입에 발린 말인데 이건 네. 1년지 소개도 못 되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 충북 교육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건 책임을 묻고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곡초 문제로 이제 이게 불거지게 됐는데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교사를 신축한 지 약 2년여 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하이닉스 뒤쪽으로 해서 테크노폴리스 새로 지면서 3,500세대 이상 신규 세대가 들어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1,160명 정도에서 3년 이내에 1,640명 이상 는다는 것 다 수요 예측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혀 준비 없이 갑자기 임시 어떤 또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나쁜 저기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듯이 물론 마지막에 이제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 간에 협의체가 생기긴 했지만 너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님도 소통 부재를 지적했지만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 백년지대계는커녕 너무나 무계획으로 임하다가 크게 한 방 맞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에 대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과 성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알고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한 다음에 각 필요한 지역에다가 공급 방식으로 내보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립식 주택을 연상하게 되고 조립식 주택도 최근에는 많이 발전해서 절대로 컨테이너 방식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조립식 주택을 과거의 컨테이너 주택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이 조립식 교실을 컨테이너 교실을 인식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런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 시도교육청 같으면 과학교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교육청 옆에다가 이런 모듈러 교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각 학교라든가 학부형들이 수시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수요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신 교수님. 네네. 지금 학부모들을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었더라고요. 예. 제가 인터넷에 각종 영상을 보니까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보다 엄청나게 진화를 했더라고요. 높이도 뭐 2.1m였던 게 2.6m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소리, 공명, 진동 이런 부분도 거의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네. 화재 이런 부분도 이제 소방과 같이 이제 MOU가 돼서 옛날에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그 소방 점검 시설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 의무 소방 점검 대상으로 교육부랑 협의해서 아예 집어넣고 또 우수 조달로 해서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바꿀 수 있게 조달청하고도 같이 해서 네네. 계속 기술은 발달돼 왔다 이거죠. 근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런 것들로 해서 이 임시교사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모듈러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중소기업 네네. 위주로 돼 있던데. 그런데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해서 체험도 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 없이 이제 갑자기 밀어붙이듯이 3개월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모델하우스에 가서 미리 네. 보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모델 클래스를 먼저 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들이 사전에 몇 개의 하우스를 줘서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예. 단기간 체험해주고 학부모들이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들이 오해를 더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네, 결국 이제 모듈러 교실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교육 당국의 어떤 추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까부터 그렇죠. 계속 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예. 우리는 항상 저는 행정학자니까 네네. 정부에서 정책 집행의 실패를 문제 삼을 때 정책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옳아도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 또는 그 정책 대상 집단의 수능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과정에서 정책이 올바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정자가 그걸 고집하게 되면 정책 대상 집단 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폴리시 타겟 그룹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의 옳음과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상 집단의 이해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것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예. 그 이 사안이 아예 합의가 없었던 건 아니었었어요. 네. 올해 1월 달에 그 한 22명의 어떤 인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22명이 누구냐면 그 내곡초의 교사, 교직원,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들 그리고 학교의 그 총동문회 뭐 회원들 예, 예. 몇 명, 그리고 교육청 직원 이렇게 해서 한 22명이 합의를 했는데 모듈러 교사를 짓는 걸로 합의를 예. 했었나 봐요. 근데 예. 그 소식이 이제 학부모들에게 전달되니까 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네네. 이거는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아니 예. 적어도 의견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교육청의 반응이 이제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학교의 존립, 학교의 이걸 분교를 없앨지 말지 이와 같이 학교의 유지 운영에 관한 문제라면은 전체 의견을 듣겠지만 이 문제는 학부모들의 네네네. 의견을 들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딱 못을 예. 박아버렸거든요. 그 여기에 학부모들이 이제 분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내 아이가 거기 가서 수업을 듣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네네. 어떡할 것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뭐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모델 클래스라든지 어떤 견본품을 보여주면서 자, 이 정도 됐으면 신뢰하십시오라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예, 더 예.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22명의 대표자를 통해서 동의 절차 거쳤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의 일방적이었다. 네네. 그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랜드 화재 사건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네. 정말 안타까운 예.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다 기억 속에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 보면 이제 뭐 필로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네. 계속 나왔는데 이런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또 강론에 들어갔을 때 뭐 필로티로 해놓고 고위에 급식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뭐 소리, 공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잖아요. 네. 급식실에서 화재가 나서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걸 소통이 부재한 가운데 밀어붙이듯이 나오니까 그게 완전히 증폭이 되게 된 거죠. 네. 자, 일단 뉴스 보니까 교육청에서 뭐 그 어떤 중간 체계 합의안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런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교수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 집행의 성공은 대상 집단의 수능도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수능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그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고 법적으로 대상을 아까 말한 대로 학교 운영이나 교사라든가 이것만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그건 최소한의 요건이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지역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가서 참관하게 하고 네. 느낌이 어떠냐 의견 조사를 사전에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들 또는 학부형들의 참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동의하시나요? 더 네. 예. 예, 저도 예. 그렇고요. 그 학부모님들도 지금 의견은 좀 양보를 하셔서 모듈러 교사를 단층, 1층으로 지어서 한 3, 4년 동안은 운영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실 증축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새로운 학교를 또 인근에 지어야 되는 것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짓게 되면은 예. 인근 학교에 짓는 그 신축하는 그 문제가 네. 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모듈러 교실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과밀학급 문제, 다른 지역도 뭐 어쨌든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예. 이제 42개 학급인데요. 이대로 그 정상적으로 지금 학생들 그 들어오게 되면 약 60개 학급이 돼야 됩니다. 이 기존 숫자를 맞춰 가려면 약 28명 이내로 하려면. 근데 지금 모듈러든 수직 증축이든 해결이 안 되면 34명 정도로 완전 과밀학급으로 가는 거죠. 요즘 네네. 추세랑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코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학부모들도 일부 양보해서 이제 교장실과 행정실이 먼저 가는 걸로 하고 일부 수직 증축으로 하는데 네. 또 그다음 문제에 또 부딪혀 있고 그것까지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문제가. 예. 혹시 뭐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실 과밀학급 예. 문제라는 것을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88명이 다녔어요. 네. 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30명이라는 건 상당히 그 우수한 상태인데도 좀 더 줄이겠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또는 교육청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료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는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과밀학급을 규정을 해놓지도 않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도 뭐 30명을 넘으니까 과밀학급을 했다가 또 어떤 데는 다른 지역에 보면 36명도 과밀학급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교육부 전체 차원에서 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그다음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과밀학급의 기준을 명료하게 이건 좀 통일적으로 설정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게 하고 그런 과밀학급을 넘어설 경우에 어떤 대책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그 루틴한 정책 집행의 틀을 네. 교육부에서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8명에서 29명을 과밀학급 기준을 설정했지만 그럼 그 30명이 됐을 때 그걸 과밀학급이니까 쪼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시골 같은 경우는 30명을 쪼개게 되면 15명이 되니까 그걸 과밀학급을 한 명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쪼개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가 촘촘하게 네. 또는 시도교육청이 촘촘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학부형이 알 수 있도록 공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향내 과밀학급이 발생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댓글 있을까요? 예. 네, 교수님. 뭐 교육청의 행정과 그다음에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땡향님께서 아이들이 미래라면서 다 말뿐인가 보네요. 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는데 그렇게 좋으면 교육청 건물을 모듈러로 쓰면 되겠네요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송악면에 지어진 초대형 축사. 최대 600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사육한 흔적은 남았지만 몇 마리가 언제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축사 운영 주체는 지난 2008년 이 마을 주민들이 세운 영농조합법인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땅을 내주고 협조한 주민들에게 수건 사업을 해보라며 지원한 겁니다. 하지만 사업비 배분 문제로 마을 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자 맡겼던 화장장, 식당, 매점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고 2015년 이후 약속했던 추가 보조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주축이었던 한우 사업마저 임원진 교체와 부실 경영을 거듭해 9년 전 300여 마리던 한우는 현재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소송과 함께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아직도 한우의 행방을 묻는 플래카드가 마을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 초 법인 재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 이후 제천시도 사실상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위해 성급히 지원한 각종 보조 사업. 1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표적 세금 낭비의 표본이 됐습니다. 자, 보조금 100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일단 세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기존에도 기존 농촌에 농기계 이장이나 네네. 영농조합이 보관하던 것들 사라진 거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생선, 고양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이제 행정감사 기간이 거의 막바질 텐데 제도적인 것만으로 다 막아지지도 않더라. 특히 사후 감독 이런 것들로 다 되지 않더라. 그러면 국민의 세금, 지역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사전 단계부터 과연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가? 사전 단계부터 네. 철저히 하고 전문가에게 맡긴다든지 처음에 이제 보조금 지급부터 전체적인 총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조금에 대해서 은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눈먼 돈이라고. 네네. 정말 이 사례가 딱 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한쪽에서는 보조금이 10,000원, 10만 원이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거의 100억 원이란 돈이 자료도 없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이 뉴스 자체가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황당합니다. 네, 진 교수님. 사실 그 자치단체뿐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규제라든가 감시가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우 촘촘하게 이 보조금 사업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 저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이 법률에 근거한 이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결국 관리 소홀, 이런 세금 낭비 책임을 어디에다 물어야 될까요? 이건 이게 예. 이제 사전 단계로 보면 결국은 이제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 예. 선정하는 단계부터 여기도 지금 이제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도 제천시에서 이제 선정 단계부터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신경 써서 한다라고 한 거지만 정말로 그들이 운영 주체로서 적합한가 그 영농조합을 네. 구성할 때 조합의 주체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 꾼들인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헌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보조금만 따먹고 네. 뒤에 이렇게 문 닫게 만들고 하는 아주 악질 그런 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 단계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류를 내라고 그러는데 안 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조합원들이 법원을 통해서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열람 청구를 해 승소해도 그걸 열람을 못하게 업무방해라고 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통합 감시 감독 이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면 이걸 이렇게 우습게 알겠어요. 예. 저희 답답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판결까지 받아서 일부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라라는 네네. 결정 판결까지는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하루당 거부할 때마다 적게는 50만 원. 최근에 어떤 다른 판결 보니까 모 기업을 상대로 했는데 거부할 때마다 하루당 2억 원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법원에서 인용을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안도 법원에서 보조금을 100억 원이나 횡령인지 아닌지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범죄의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과하게 부과해서 빨리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소송이든 뭐든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그냥 주민들 관점으로 한번 보면요. 이런 예.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요구와 현장에서의 어떤 행정하는 네네. 분들의 그 갭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 160억 원이었잖아요. 원래 이 지금 케이스에서 보면 160억 원 중에서 일부 공동사업으로 미래를 위해서 같이 어떤 주민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서 미래 일자리, 일거리, 먹거리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실은 주민들은 현금으로 나눠주는 걸 더 많이 원해요. 네네. 현장에서 보면 예. 시골에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많이 갈등이 초반에 있었을 거예요. 뒤에 그러면서 더 이제 통합 관리가 안 되면서 뒤에 부분은 아예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100억만 되고 60억은 네네네. 또.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으로 160억으로 마을 주민들 숫자로 나눴다 그러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뒤에 60억까지도 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네네. 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이런 사례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혐오 시설이 들었을 때 그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나눠줄 수는 없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그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열이라든가 또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든가 또는 그 소각장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배분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만 바로 보조금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네네.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의 취지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한 것에 의하면 매우 촘촘하게 자치단체가 감시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만약 이 사건이 지금 주민들이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주민끼리 민사 문제가 갈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 제천시가 이미 먼저 고소고발권을 이어갔어야 되고 그 이전에라도 행정 처분을 통해서 사업의 취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법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규제가 있냐면 이 법령 위반에 따른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기 등기도 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막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미 많은 돈을 빼들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조금 관련 법률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매뉴얼이 결국은 없진 않을 텐데 예. 아까 신 교수님 뭐 사후 감독만으로 안 되더라 경험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조차도 일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거든요. 예, 법률상에 예. 보면 이미 이런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늘상 주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고 물론 10억 원 이상 사업이지만 이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1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되고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다든가 보조 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매년 꼼꼼하게 챙겼으면 예.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을 게을리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면 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대외 이런 보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이제 달래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간섭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라는 취지 자체가 인심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제 주민들이 n분의 1로 나눴을 때 거를 이제 극단적인 네네네. 예로 비유까지 해봤지만 예를 들어 부기등 우리 종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종손이 함부로 이렇게 땅이나 이런 걸 처분 못하도록 그 종중에서 서로 크로스로 인감을 같이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그 가등기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해놓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부기등기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 당국에서 부기등기 같은 거를 전제 조건으로 보조금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 어떤 방안도 이제 변호사님 잠깐 예.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그것밖에는 취할 게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민사적인 측면이고요. 예. 이게 만약에 보조금 횡령, 예. 부정 사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아, 범죄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자,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이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어느 곳에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면 어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급이 된 다음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돈이 개입되면 그 경우에 욕심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도
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계속 그 지원과 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원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보조금 사업법 40조에도 보면 함부로 그걸 운영하는 자가 자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놨거든요. 소가 600마리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마리도 없다라고 예. 하고요. 물론 그걸 이제 자산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또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있는 법도 제대로 하여튼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건 절대로 되지 예, 않는 예. 거죠. 국민의 혈세인데. 네. 예, 변호사님. 네. 저는 이 문제가 그 제천시에서 그동안 매년마다 회계감사나 보조금에 관련된 뭔가 관리 감독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이 당사자들은 허위 서류를 계속해서 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다라는 거라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좀 정말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뭔가 전문화된 부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댓글 있으면 마지막으로 잠깐.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눈먼 돈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양연화님께서 보조금을 없애든지 보조금은 업자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개인이 똑같은 물건을 살 때 140만 원짜리가 지원받을 때는 200만 원짜리로 둔갑한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원. 이번 사례에 한해서만요. 예.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 세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난 한 달 동안 관심이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선정해서 월간 뉴스 분석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